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계약 사실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하고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분 문서가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봤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줬다, 그러는 주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서라는 최고의 증거 가치를 가진 처분 문서가 있지 않으면은 누가 증언을 해줘도 그 증언은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증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할 겁니까? 돌아가셨다든지 유학하셨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처분 문서인 계약서를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계약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할수록 기록을 잘 하시고 그것을 여러 군데 분산 보관하셔서 보관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은 누가 언제 누구랑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를 제시한 것보다는 증거 가치가 많이 약하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조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 여부를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사람과 맺은 계약으로 내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 계약의 내용이 법질서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반대급부의 크기가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정당한 계약 내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계약의 내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 기타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래로 우리는 누구를 잘 믿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걸 싫어해서 계약서 기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노인들께서는 등기부등본 없이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아니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땅이 이 사람의 것이 맞는지, 이 사람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맞는지만 조사를 했었어도 우리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귀찮아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신한다는 생각을 주기 싫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아래의 일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나 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본인이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상대방이 정말 정당한 권리자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집을 팔면서 정당한 주인인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나는 집값이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면은 나는 돈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집주인은 나한테 집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돈만 버리는 것이고 집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구하면은 얼마든지 집을 파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온전하게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한 법질서나 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면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불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첩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월 얼마씩 주겠다. 근데 나중에 남자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약 내용은 법질서에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를 뭘 든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어머니에게 봉양하는 조건으로 와서 우리 애기 밥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어머니가 먼저 해준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머니한테 조건을 걸어서 우리 애기를 봐주면 봉양하겠다. 이런 것은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더라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 기타 특별법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이 법질서 내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민법 제103조는 흔한 예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법에서도 이런 내용은 많이 중요시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가 B에게 1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그 전에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있지 않냐 하면서 3억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대급부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의 공정한 가격은 1억인데 과거의 역사를 끌고 돌아갔고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반대급부의 균형성을